자, 65페이지 저번에 이제 외부 효과 하다가 그만뒀잖아요. 그래서 사회적 현상이 이제 여기는 핀피 현상이라는 자체까지 봤죠. 그 다음에 정부에 대한 정책적 대응은 정예복과는 과다 생산이 돼요. 그럼 누가 개입해? 정부가. 그럼 시장기금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없기 때문에 시장 실패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보조금을 지급해서 조세를 경감시키는 조장 정책을 써서 좀 더 수요를 하게끔 만들어줘야죠. 근데 부의복과는 외부 불경제라고 하는데요. 자, 이거는 이제 생산 측면에서 보세요.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이 사적 비용이고요. 사회가 부담하는 비용이 사회적 비용입니다. 자, 이건 뭐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요. 자, 이 정부가 이 공해를 내려보낼까봐 공해방지 시스템을 설치하는데 공해방지 시스템이 비쌉니다. 설치를 안 해버려요. 그럼 얘는 설치 안 하고 폐수를 시멘트 공장에 시멘트에 대한 폐수를 내려보내면 어떻게 돼요? 떼죽음이 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대한 그 환경에 대한 치유하는 비용을 사회가 부담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반대로 사적 비용이 부담이 줄고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럼 얘는 과대 생산한다는 거죠. 자, 정부가 과대 생산하는 것도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규모를 크게 하게 되면 대량 생산이 가능하니까 원가 절감이 될 수가 있잖아요. 시장을 안 좋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밑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부의복과란 제3자의 행위가 시장기율을 통하지 않고 다른 제3자에게 손해를 가져다 주는 걸 얘기합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거죠. 그럼 제조업체 공장들이 방출하는 오염물질과 그로 인한 양식업에 피해를 줄 수가 있어요. 좀 전에 사회적 비용이 사적 비용보다 초과해서 과대 생산을 했죠. 그래서 규제를 가서 때려줘. 그럼 기업이 시멘트 공급을 안 해. 그럼 시멘트에 대한 이 가격이 생산 비용이 증가해서 제품에 대한 이 아파트의 제품 가격이 상승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재값 상승으로 비용 상으로 주택의 공급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공급 곡선이 또 좌측으로 이동하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주택 가치가 또 상승하고 금융 거래량은 또 감소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사회적 현상은 핀피가 아닙니다. 님비입니다. 님비. 자, 님비는 자, 공장이라든지 시멘트 공장, 폐수를 내려면 시멘트 공장이라든지 우리가 보통 화장터나 이런 것들, 화장터나 어때요? 이런 것들은 쓰레기 밀입장 같은 건 막죠. 주민들이 not in my backyard. 냄비가 아니라 님비 현상입니다. 이런 게 님비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누가 개입해요? 정부가. 그래서 과대 생산액에 대해서 시장기율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을 못하니까 우리가 때려주기 때문에 환경 오염 부담을 부과시켜 조세를 중과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뭐 그래프상 나타나는 뭐 움직임은 나중에 제가 기본서가 나오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볍게 보세요. 외부 효과에 대한 해결책은 당연히 공해방지법이나 지역지구제라는 건 다음 페이지에 보여드릴 거고요. 토지이용 규제라는 게 있어요. 부의복과를 제거시키는 중요한 법칙이라는 것은 나중에 오른쪽 넘겨서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정예복과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희망하지만 자, 어때요? 아까 쓰레기 봉투를 이 할아버지가 사줬으면 다음은 옆집에서 사주거나 아니면 담뱃값 정도는 지워줘야 돼요. 근데 공동보조를 취하기 힘들어서 무임승차가 발생합니다. 그럼 공동노력이 없는 한 정예복과가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이 필요해서 정예복과도 시장 실패의 원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좀 전에 제가 지역지구제라는 게 말씀드렸죠. 거기 밑줄 쳐보세요. 위에 토지이용 규제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지구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공법 시간에 이 지역이라는 건 전용 주거 지역이 있고요. 상업 지역, 그 다음에 지구는 미관 지구와 고도 지구가 있다는 우리가 공법 시간에 배우신 내용인데요. 이 지역 지구제의 실시도 부의복과를 제거시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을 이제 가보겠는데요. 자, 이 부의복과도 어떻습니까? 이 지역지구제도 부의복과를 제거시키는 거 우리가 다음 페이지 토지정책에 지역지구제라는 게 나오는데요. 들어가도록 하죠. 그래서 65페이지에 좀 전에 외부효과에 대한 해결책에 지역지구제 토지이용 규제라는 게 있었잖아요. 지역지구제라는 게 있습니다. 지역지구제는 자, 만약에 저기에 주택과 주택과 주택이 있는데 공장이 시멘트 공장이 시멘트에 대한 폐수를 내려보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공장은 어울리지 않죠. 그래서 어울리지 않는 것을 어울리게 하는 것이 토지이용 규제입니다.
바람침과 방향으로 돌리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주거 전형적으로 바꾸는 게 지역지구제예요. 첫 번째에 대한 게 목적이고, 두 번째는 좀 전에 배웠듯이 이 공장이 폐수를 내려본다는 것은 부외회복화입니다. 부외회복화를 제거하죠. 자, 그래서 주거 전형적으로 바꾼다는 것은 이 부외회복화는 좀 전에 배웠듯이 시장 실패입니다.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우리가 시장 실패 수정이니까 정치적 기능이 아니라 아까 배웠던 경제적 기능에 들어간다는 것도 좀 참고적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얘가 이제 시험 문제가 잘 나오나 우리가 입문서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좀 간단히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외부 효과에 대한 해결책이 지역지구제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지금 외부 효과라는 자체가 이 부외복과를 제거시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외복과를 제거시키고 토지이용 규제로 사용하는 게 지역지구제가 되겠죠. 그럼 지역지구제 목적을 가볼게요. 넘기셔서. 지역지구제는 66페이지 있습니다. 갑니다. 자,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기법으로 어울리지 않은 토지이용을 규제함으로써 토지이용 규제예요. 부외복과를 제거시켰다 그랬죠. 그다음에 세대 간의 형평성이라는 것은 여기서 세대 간이라는 자체는요, 우리가 뭐 300세대, 500세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현 세대와 후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그 주거 전형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 현 세대가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는 세대 간의 형평성을 달성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지역지구제 효과가 단기와 장기가 힘들어요. 단기와 장기가 있습니다. 단기와 장기의 차이점은 단기는 신축이 안 됩니다. 장기는 신축이 가능하죠. 그래서 장단기라는 자체의 절약 유량이라는 걸 배우셨어요. 그럼 단기는 자 생각해 보세요. 박스에 보시면 지역지구제를 실시하잖아요. 그러면 주거 전형적으로 바뀌니까 주택 수요가 늘어납니다. 근데 자 공급은 어떻게 돼요? 공급은 불변이라는 얘기죠. 그럼 공급이 불변이라는 자체는 지금 물량이 전혀 늘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수요인 거 배웠으니까 응용하죠. 그럼 공급이 늘어나지 않아요. 그 상태에 이제 절약 공급에서 수요만 증가하다 보니까 초과 수요가 발생해서 가격은 상승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택이 2억에서 막 3억으로 껑충 뛰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 주택 가치가 상승합니다. 그러면 주택 가치가 상승하게 되면요, 가치가 상승해서 자 기존 공급자, 자 신규가 못 들어오죠. 기존 공급자가 초과이익을 얻어요. 그러면서 장기는 신규 기업이 진입하겠죠. 그래서 공급이 늘어납니다. 자, 이 신규 공급이라는 자체는 우리가 보통 이 신축이 됩니다. 그럼 공급이 늘어나니까 다시 가치는 어떻게 돼요? 떨어지겠죠. 그러면서 신규 공급자는 초과인이 아니라 정상이윤만 가져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초과인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단기죠. 그래서 그걸 미리 보겠지만 맨 밑에 가시면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사전적 독점과 사후적 독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우리가 지역지구제를 실시하기 전부터 우리가 기존 공급자는 그 지역지구 실시하기 전부터 그 위치를 점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초과인이 발생했다는 것은 지역지구제를 실시한 전에 대한 독점이라는 얘기입니다. 사전적 독점.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부자면 재벌이면 아들도 부자잖아요. 아버지가 부자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맨 밑에 3번부터 가면 자 부동산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사전적 독점이지 사후적 독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전적 독점은 초과인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사후적은 어떻게 해요? 나중에 사전적 독점의 경우와 달리 특정 위치를 독점함으로써 생기는 초과인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죠. 그래서 초과인을 먹는 것은 기존 공급자니까 지역지구제를 실시하기 전에 대한 사전적 독점이다. 그렇게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비용 일정과 비용 증가 산업이라는 게 있어요. 산업의 종류가. 그럼 비용 일정은 주택가치가 원래 수준까지 하락해서 균형을 이루고 비용 증가는 원래보다 높은 수준에서 균형을 이룬다는 게 있습니다. 그럼 장기에서는요. 공급이 다 늘어나는데 비용에 따라 틀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용 일정과 비용 증가가 있습니다. 그럼 가격과 양이 있으면 자 우리가 공급과 수요가 있어서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그럼 비용이 일정하면 단기는 수요가 증가하고 장기는 공급이 증가하는데요.
똑같이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요거 증가하고 이 증가가 같다는 얘기죠. 그럼 가격은 비용이 일정하니까 가격은 원래대로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래 수준까지 하락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용이 증가한다는 건 어떻게 돼요? 시멘트 자재값이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럼 단기적으로는 수요가 증가하고 장기적으로는 공급이 증가하는데요. 자, 공급 물량을 적게 합니다. 수요가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상 본다면 가격과 양이면 자, 공급과 수요가 발생돼서 균형을 이룹니다. 그러면 비용 일정일 때는요, 얘가 증가한 것만큼 얘가 똑같이 증가했어요. 그죠? 근데 비용이 증가하니까 적게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게 증가하니까 일로 움직이죠. 그럼 옛날보다 가격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멘트 자재값이 비싸면 건설회사가 분양가를 높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비용이 일정하다, 그러면 주택가치는 원래 수준까지 하락하겠고, 비용이 증가한다, 그럼 원래보다 높게 증가했다. 이렇게 우리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이렇게까지만 하면 뭐 어느 정도 우리가 정리가 되셨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정책이라는 자체가 이 토지 정책과 주택 정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토지 정책의 수단이 우리가 직접 개입, 그다음에 간접 개입, 토지 이용 규제라는 게 있죠. 그다음에 이제 이 주택 정책은 임대주택이 임대료 규제, 보조, 공공. 그다음에 분양주택이 이제 분양가 규제와 자율화, 조세 정책 이렇게 이제 체계 구성이 돼서 순서대로 나가도록 하겠는데요. 자, 토지 정책입니다. 좀 전에 이제 지역지구제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지역지구제는 좀 전에 했었어요. 이 토지 정책 수단도 시험 문제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세 가지 개입이 있는데 보통은 이제 토지 이용 규제보다는 직접적 개입과 간접적 개입을 물어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토지 정책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 넘기시면은 페이지 68페이지부터 갈게요. 이양한 거. 자, 거기 보시면 토지 이용 규제라는 게 있어요. 자, 지역지구제라는 건 어떻습니까? 어울리지 않는 걸 어울리게 했죠.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 앞에 모텔이나 오락실, 술집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토지 이용을 잘못되지 못하게 사회적 바람직한 방향으로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 이용자의 토지 이용 행위를 사회적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법률 행정적 조치에 의해서 구속되고 제한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밑줄 쳐보시는데요. 지금 배웠던 지역지구제라든지 그 다음에 건축규제, 토지구획 규제, 각종 인허가 제도, 토지 이용 계획, 도시계획, TDR이라는 것도 이제 하나의 토지 이용 규제에 들어가기도 하는데요. 이걸 또 간접적 개입으로 부르는 학자들도 있는데 이거 나중에 설명을 할게요. 그러면 잘 출제가 되는 게 넘겨보시면 제가 직접적 개입과 간접적 개입이 잘 뜬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좀 더 깊숙하게 들어가도록 할게요. 거의 시험 문제 나온다면 직접적 개입과 간접적 개입이 많이 떴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이제 토지 이용 규제였고요. 두 번째는 직접적 개입입니다. 직접적 개입은 정부가 적극적인 개입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얘는 정부가 공적 주체로 참여합니다. 그래서 시장에 직접 참여를 하죠. 시장에 참여를 해서 수요자와 공급자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건 이제 느낌이 안 오니까 이제 가볼게요. 자, 갑니다. 정부나 공공의 토지시장에 직접 개입한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토지에 대한 수요 및 공급자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방법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암기 방법이 공용개발을 잡으세요. 왜 택지 공용개발이라는 얘기 들으셨죠? 신도시 개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공용개발이라는 것은 자, 우리가 보통 LH공사죠. 옛날에 토지공사였는데 개인의 땅을 수용합니다. 토지를 수용해요. 수요자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럼 이 땅을 가지고 우리가 토지를 전량 매입해서 사업을 시행해서 택지 개발해서 부지를 분양해서 공급자한테 판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직접적으로 어떻게 돼요? 수요자와 공급자 역할을 수행한 거죠. 공용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암기 방법이 자, 이거는 공적 주체입니다. 그래서 공용이라든지 공공이라는 글씨가 들어가면 무조건 직접적 개입 찍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용개발,
자, 공영개발에 토지 수용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잖아요. 그다음에 공공임대보유. 공공임대보유는 정부가 직접 국공유지가 정부의 땅이죠. 그걸 빌려준다는 얘기예요. 그럼 직접 자기가 개입을 하는 거고, 환지개발 사업은 이제 나중에 우리가 고법 시간에 채비지라는 걸 배우십니다. 토지구획 정지. 요건 이제 아직 배우셨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이 직접 개입의 환지 개발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환지에 대한 개발, 환지 개발 사업은 도시 개발 사업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어떻습니까? 만약에 이제 예전엔 토지 구획 정지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갑돌이 땅을 정부가 대지로서 유용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구획을 해줍니다. 물론 비용이 들어가겠죠. 근데 그 비용을 땅으로 걷는 거예요. 그걸 채비지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권리가 축소되면서 환지하는 방식입니다. 그럼 정부가 직접적 개입을 한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엄지 고까지 봤고요. 초과로 매수한다는 자체는, 자, 초과 매수는요, 개발이익 환수 방법에 하나 들어가는데요. 자, 정부가 개발을 하면 주변 땅값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갑돌이 땅값이 올라갈 때 이게 불로소득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양 매수할 때 초과로 매수해 버리는 거죠. 그러면 개발이익을 환수한 셈이 되니까 직접 개입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유력한 게 토지은행제도예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저자분이 토지은행을 또 따로 거기다 빼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토지은행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토지은행은 랜드뱅킹, 토지를 은행에 맡기는 게 아니라 토지를 비축해 놓는 거죠. 토지 비축제도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공공 토지 비축제도로 LH공사라고 들어보셨죠?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토지은행이나 자체도 하나의 직접적 개입이 들어가는데요. 그럼 우리가 아직 개발되지 않는 미성수지가 있습니다. 자, 미성수지를 미리 쌀 때, 그죠? 그래서 이제 미개발 토지를 매수해서 쌀 때 비축했다가 이 후에 토지개발업자한테 수요자에게 분양하는 제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것도 하나의 수요자와 공급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 어때요? 이것도 직접적 개입에 들어간다. 근데 여기서 이제 토지은행을 좀 많이 물어봐요. 그죠? 그래서 토지은행은 이제 좀 천천히 들어가 볼게요. 의의갑니다. 토지의 미래 용도를 예상하여 정부가 미리 비싼 값이 아니라 싼 값이 중요하고요. 개발 토지가 아니라 미개발 토지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량으로 매입해서 공공 자유보유는 정부가 국공유주로 직접 자기가 보유하는 거고요. 공공임대는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고 임대해 주는 거죠. 물론 다 공공이 들어갔으니까 다 직접적 개입이 들어갑니다. 보유 형태로 비축하였다가 토지 수요의 증가에 대응하여 이 비축된 토지를 수요자, 주로 민간 개발업자한테 팔거나 대여하는 제도를 말하죠. 주로 유럽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는데요. 스웨덴이나.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시행되고 있습니다. 토지은행은, 자, 요거 니은번에다 몇 표 쳐놔보세요. 토지은행은 토지 선매 미리 산다는 얘기죠. 전제로 하기 때문에, 자, 보세요. 옛날에 기초를 했었는데요. 여러분들 이 토지에 대한 수용이라는 공영개발이 있었잖아요. 토지 수용에 대한 공영개발은 팔겠다는 의사 없이도 수용해버려요. 근데 미개발 토지를 사기 때문에 토지은행은 소유자의 토지 양도 의사가 좀 전제가 됩니다. 그럼 토지 수용보다는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정도가 약하겠죠. 그래서 토지은행은 토지 선매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토지 양도 의사 표시가 반영되므로 토지 수용보다는 토지 소유자의 사적 권리를 침해하는 정도가 작다라는 게 기준이 되었습니다. 체크하시고요. 장점은요. 토지를 선매를 해요. 미리 사기 때문에 장래에 필요한 공공시설 용지를 적게 저렴한 가격으로 정부가 공급할 수가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미개발 토지다 보니까 이 건설회사들이, 개발업자들이 쌀 때 그냥 사서 난개발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개인 등에 의한 무질서하고 무계획한 개발이 바로 난개발을 막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효과적인 도시계획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고요. 이 토지은행도 랜드뱅킹이라는 것도 하나의 외국에서는 개발이익 환수 제도에 들어갑니다. 초과 매수도 아까 개발이익 환수죠. 그래서 미리 개발이익 사회적 환수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단점은 막대한 매입비가 들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관리 문제가 생겨요.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미성수지다 보니까 이 저소득층들이 무허가 주택을 질 수 있어요. 그럼 무허가 주택을 철거하는 것보다 관리를 해야 됩니다.
관리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어때요? 매입한 토지의 관리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즉 토지 매입 시와 매출 시 사이의 과도기 동안 공공자유 보유 상태를 토지를 정부가 관리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공공자유보다는 이제 임대가 난데 자유보유 상태가 이제 있다 보니까 일단 공공자유보유는 국공유지로서 자기가 갖고 있지만 사용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가 힘들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이 토지를 정부가 샀다는 소문이 돌면요, 주변 땅값이 뜁니다. 정부가 산 땅값이 아니라 주변 땅값이죠. 그래서 국가가 매입한 주변 지역의 토지에 투기가 발생합니다. 정부가 지가를 올리는 투기자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주의 깊게 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직접적 개입 꼭 여러분들 체크하세요. 그래서 직접적 개입은요, 자, 우리가 마치는 방법은 공영이나 공공글씨, 토지 수용, 환지 개발 사업, 그다음에 토지 은행 이런 거 다 직접 개입이다. 초과 매수도 이렇게 보시고요. 그다음 이제 지금까지 출제됐던 게 직접적 개입과 간접적 개입에 대한 비교가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직접적 개입과 간접적 개입이 조금 우리가 어떻습니까? 나눠지겠죠. 그래서 페이지 68페이지를 가시면 간접적 개입이라는 게 나와요. 자, 간접적 개입은요, 좀 소극적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는 직접적으로 뛰어들었다면, 자, 이건 소극적이기 때문에 시장 기구의 틀을 유지합니다. 자, 그러면 민간업체한테 개발할 수 있게끔 맡기는 거죠. 그러면 경제적 동기부여를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보조금을 지급한다든지 금융을 지원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세금을 좀 감면시켜줘야죠.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면 각종 조세 정책을 피겠죠. 세금을 때려야 보조를 해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세제라든지 조세제도, 개발부담금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개발부담금 제도가 다 간접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간접적 개입은 기본적으로 시장기구 틀을 유지하면서 시장기구의 기능을 통해서 소기의 효과를 우리가 거두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방법은 이제 토지시장에 결부된 경제적 동기를 직접적으로 조정해서 토지세, 토지관련세, 일반 재산세를 감면해주고요. 토지개발에 이용에 관한 각종 금융지원, 보조금을 지급하죠. 부담금을 또 우리가 또 어떻습니까? 또 부과시키죠. 그 다음에 토지시장이 원활하도록 여건을 조성하거나 토지시장이 원활한 기능을 저해하는 요인을 줄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 정보, 토지거래 양질의 자료 및 정보 체계를 구축하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지적 및 등기 같은 이 토지 소유권 관계의 명확한 설정이라든지 토지 관련 정보부서의 협조 체계를 구축하는 또 지원 제도를 해주는 게 또 간접적 개입이다. 직접적 개입과 간접적 개입을 구분해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지 정책도 중요하지만 보통 우리가 시험 문제는 주택 정책이 조금 출제 빈도가 높아요. 주택 정책에 대한 게 더 심각하겠죠. 우리가 저소득층들은 주택이 없기 때문에 이 집을 마련해 줘야 됩니다. 특히 이제 임대주택 정책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자, 토지 정책까지 봤습니다. 그럼 이제 주택 정책으로 들어가야죠. 주택 정책은 이제 보통 임대주택 정책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페이지를 바꿔서 69페이지죠. 자, 이제 전체적인 거니까 다 지우고 볼게요. 69페이지입니다. 주택 정책으로 갑니다. 저소득 이한 거죠. 그래서 이제 임대주택 정책이라는 게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요. 거의 다 임대주택 정책이 시험 문제 나옵니다. 자, 저소득을 위한 거고요. 임대인보다는 임차인을 보호한다 생각하시면서 들어보세요. 자, 첫 번째 보시면요, 임대료 규제라는 게 있습니다. 당연히 임대료 규제라는 자체는요, 분양가 규제라는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자, 분양가 상한제라고 하죠. 최고가격제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가격과 양이 있으면 자, 균형이라는 건 앞에서 수요와 공급이 만나야 균형을 이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균형 가격이 있고요. 자, 우리가 균형 임대료가 있습니다. 7천만 원입니다. 자, 양이 있죠. 그러면 이건 최고 가격제를 얘기를 해요. 최고 가격제라는 것은요, 최고 가격을 정해놓고 그 이상 못 올려받는 거죠. 그래서 자, 규제 임대료를 우리가 내립니다. 그래서 그 균형 임대료보다 내려서 규제 임대료를 규제하는 거죠. 그래서 6천만 원을 규제를 하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초과 수요가 발생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인데요. 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의의갑니다.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할 목적이라는 건 이해 가시겠죠? 이 시장 균형 임대료보다 낮게 최고 가격제로 규제를 상한 임대료로 설정합니다. 그 이상 임대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도록 제도를 일정의 최고 가격제가 되겠죠. 그럼 어떤 일이 발생되냐? 수요 측면에서는요, 초과 수요가 발생을 합니다. 임대주택에 대한. 그래서 요만큼에 대한 우리가 공급인데 수요는 이만큼 되니까 초과 수요만큼 물량이 부족하죠. 그죠? 그죠? 그래서 이제 보세요. 여러분, 요거는 수요 곡선이니까 요건 수요량이고요. 자, 수요량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100이다. 근데 공급량이 만약에 10이다. 90채만큼 모자라다는 거예요. 초과 수요가 발생하겠죠. 저소득층은 주택 난이 심화되어 임차인의 주거 이동이 저하됩니다. 자, 우리가 가격이 싸지다 보니까 기존 임차인들이 이동을 안 하려고 그래요. 물량이 적어지니까. 그다음 음성적인 지불이 발생한다는 것은 나중에 이제 기본소가 나오면 암시장이라는 게 형성이 돼요. 자, 암시장이라는 자체는 뒷거래입니다. 그래서 암시장 가격이 만약에 9천만 원짜리 거래됩니다. 자, 보통 극장 가서 암표를 사게 되면요, 암표 파는 아줌마가 몇 표소에서 박수 치면서 파는 게 아니라 모자 쓰고 와서 일로 와봐요.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뒷거래에 6천에서 3천만큼 프리미엄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이 시장이 이중 가격이 형성될 수가 있고요. 자, 임대인 입장, 공급 측면은 어떻게 돼요? 공급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가격이 떨어지니까 공급을 줄이죠. 공급이 줄이고 또 질적 수준도 저하됩니다. 임대주택에 대한 투자를 또 기피하겠고 기존 임대주택을 또 다른 용도로 전환시키겠죠. 그죠? 자, 시장 측면에서는 아까 암시장이 형성되니까 안 좋아지고요. 그 다음에 암시장 임대료와 규제 임대료의 가격 구조가 이원화돼서 이중가격이 형성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문제가 발생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빨리 이제 다른 정책으로 고쳐야 되죠. 그게 바로 임대료 보조 정책입니다. 자, 그럼 임대료 보조라는 자체는 규제를 했더니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 1,000만 원만큼 보조를 해주자. 그래서 임대료 보조라는 게 생깁니다. 자, 임대료 보조라는 것은요, 1,000만 원만큼 정부가 보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실질 소득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임차 수요가 늘어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의회 보시면 일정 수준 이하의 임차를 지원하기 위해서 임대를 보조합니다. 물론 수요 쪽 보조와 공급 쪽 보조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수요 쪽 보조와 공급 쪽 보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요 측하고 공급 측에서 예전에 시험 문제가 나왔었는데요. 자, 지금 여기 보고 계시는 게 소비자의 선택의 폭입니다. 소비자의 선택의 폭. 자, 우리가 어때요? 공급자한테 보조해주게 되면요, 지가 마음대로 짓기 때문에 소비자의 선택의 폭이 제약됩니다. 그럼 선택의 폭이 더 넓다는 건 수요 측에 제거하는 거죠. 그죠? 수요자에 대한 소비자 선택의 폭은 수요 측이 낫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급 측보다는 수요 측의 임차인한테 보조하는 거지 소비자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는 것은 이해하실 겁니다. 그다음 저소득층을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건 보조입니다. 보조는 직접 개입이 아니라 간접적 개입이죠. 자,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임대료 보조는 아까 실질 소득이 상승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더 많은 임대 수요가 소비가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대체효과, 소득효과라는 자체가 앞쪽에 수요공급에서 배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 소득이 늘어나니까 소득효과고 그만큼 싸지니까 더 많이 살 수 있으니까 대체효과죠. 그 다음에 임대료 보조는 일반적으로 다른 지역의 소비량도 증가합니다.
그래서 임대료 보조는 항상 주택 소비도 증가하고 그 효용도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러면 수요 측 보조금 지원에서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가격 집세 보조와 소득 현금 보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 측은 소득 현금 보조와 그 다음에 가격 집세 보조라는 게 있습니다. 가격은 이제 임대료를 또 얘기할 수도 있죠. 집세 보조입니다. 자, 그러면 1,000만 원만큼 현찰로 줍니다. 현찰로 주니까 주택 소비도 늘릴 수 있죠. 남으면 고기도 사 먹어요. 효용 가치도 커진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나중에 기본소가 나오면 이제 바우처라는 게 나옵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꾸 현찰로 주니까 집을 넓히는 게 아니라 차를 바꿔요. 그래서 이 집세 보조가 나오기 전에 나온 게 주택 바우처입니다. 바우처는 현찰이 아니라 쿠폰으로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 마음대로 못해서 집세 보조라는 게 만들어지죠. 그럼 집세는 가격 임대료만 보조해서 거기에만 쓰게끔 합니다. 그러면 그만큼 싸게 사니까 주택 소비가 늘릴 수 있고요. 싸게 산 만큼 다른 걸 또 효용이 같이 커질 수도 있어요. 근데 자, 이게 소비자의 효용 측면에서는 어떻게 낫니? 또는 정책 목표 달성 효과는 어떻게 낫니? 이렇게 하거든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제가 어느 이 수강생분들한테 제가 어느 분이 생일이래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제가 10만 원짜리 현찰을 드릴까요? 도서 상품권 드릴까요? 그러면 현찰을 달라고 하죠. 그 현찰을 줘야 효용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소비자 효용. 그럼 사람들은 현찰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찰로 1,000만 원을 주게 되면 집만 넓힌 게 아니라 나오면 고기도 사 먹고 소주도 시키고 맥주도 시켜서 기분이 좋아진다는 얘기죠. 근데 어떻게 돼요? 집세 보조는 효용보다는 주택 소비에 더 하니까 정책 목표 달성 효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자, 밑에 보시면은 수요 측 보조는 주택 임차 가구의 집세 부담, 구입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제공되는 것으로서 집세 보조와 소득 보조 두 가지 영향이 있다. 그럼 가격 임대료 집세 보조가 주택을 임차할 경우에만 보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주택의 상대 가격을 낮춰서 주택 소비를 증가시키죠. 자, 우리가 둘 다 소비와 효용은 다 증가시킵니다. 소득 현금 보조입니다. 임대료 보조 대신에 현찰로 주는 거죠. 근데 이제 비교를 보시면 소비자 효용 측면에서는 소득 현금 보조가 더 낫고요. 주택 소비를 증대시키는 정부의 정책 목표 달성 효과는 가격 보조가 더 우월하다.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넘겨보시면은 공급 측 보조라는 게 있어요. 공급 측 보조. 자, 공급주는 만드는 사람입니다. 임대인이죠. 이 사람들한테 만들 수 있게끔 우리가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정부가. 그럼 정부가 지원한다는 건 돈을 준다는 게 아니라 금융을 지원해 주는 거죠. 그래서 건설 자금에 대한 이자를 좀 떨어뜨리는 거죠. 그럼 공급자 입장에서는요, 생산비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신나서 공급을 늘리겠죠. 그러면 다시 가격이 떨어져서 그만큼 임차인이 혜택을 간다는 거예요. 수요자가. 그러면 가격이 떨어지니까 수요자한테 가죠. 근데 우리가 단기와 장기 중에선 단기는 공급이 안 됩니다. 그럼 효과는 장기에만 나타난다는 얘기죠. 자, 들어가 볼까요? 자, 공급 측의 보조금 지급입니다. 자, 들어갑니다. 주택 공급자한테 저리의 건설 자금을 지원하죠. 그럼 생산비가 줄어듭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공급이 확대돼서 가격이 다운되니까 임차인한테 혜택을 줘요. 그러나 비해 보시면 단기적으로는 공급 곡선이 수직이라는 것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얘기예요. 단기적으로는 공급 곡선이 수직이라는 것은 거의 불변이라는 얘기죠. 그죠? 공급이 증가될 수 있다는 건 장기죠. 그래서 우리가 장기에 공급이 증가합니다. 이에 따라서 임대료가 하락되니까 임차인에 혜택되는 건 장기에 혜택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공주택 정책으로 갈게요. 공공주택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걸 좀 다 지워보겠습니다. 자, 임대료 규제를 하니까 또 여러 가지 가격이 떨어지니까 질도 떨어지고 초과 수요가 발생하며 암시장이 형성되고, 자, 공급자는 투자를 기피하면서 다른 용도로 전환시키니까 물량이 더 장기에는 더 줄어들어요. 자, 보조 정책을 썼다?
보조 정책은 수요 측과 공급 측의 요인이 있으나 수요 측이 이제 더 선택의 폭이 넓어지지만 보조를 해주게 되니까 현찰로 보조하니까 막 차를 바꿔서 주택 바우처라는 게 나오면서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70페이지 가시면 마지막 정책이 공공주택 정책이에요. 그래서 공공 임대가 생략이 됐죠. 임대주택 정책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이 시장 자체가 지금 공공임대주택 경우에 민간임대주택 시장만 나와 있죠. 그래서 그 시장은 이제 사적 시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시장은 내가 힘들다는 것은 사적 시장과 공적 시장으로 구분이 돼요. 그러면서 공공이라는 것은 직접적 개입이죠. 그러니까 좀 전에 임대료 규제처럼 사적 시장은 민간입니다. 가격과 양이 있으면 지금 그래프가 민간인데요. 자, 공급과 수요가 발생해서 균형을 이루면서 균형 가격이 형성이 되죠. 그래서 이걸 균형 임대료라고 얘기했습니다. 균형 임대료. 그래서 또는 시장 임대료가 아까 임대료 규제에서 7천만 원이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6천만 원만큼 규제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 그럼 공적 시장에서 직접적 개입이겠죠. 그러면 내가 직접 만들어 줄게. 우리가 보통 주택공사가 이제 LH공사로 바뀌었죠. 그럼 이제 만 원을 뺄게요. 7천이었어? 그럼 내가 6천에 판매할게. 이러는 거죠. 그러면 주택이 그만큼 단기적으로는 대체재가 많아지니까 선택의 폭이 넓어져요. 그래서 앞쪽에서 제가 수요공급 때 수요자는 대체재가 많을수록 유리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임차자 입장에서는 수요자는 대체재가 많아지니까 탄력적으로 유리하게 돼서 임차인을 유리하게 되는 입장이에요. 그러면 단기와 장기가 틀린데요. 단기와 장기에 대해서 이제 천천히 한번 하고 책에 다시 복습을 해볼게요. 자, 단기는요. 자, 보세요. 자, 여기서 여기는 7천이고 여기는 6천이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공적 시장으로 옮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단기적으로는 사적 시장에 대한 이 수요가 줄어들겠죠. 그럼 당연히 가격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가격이 인하되겠죠. 그래서 규제 임대료가 우리가 균형 임대료가 6천만 원까지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양을 줄인 것만큼 옮기면 되는 거죠.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수요가 감소하니까 어떻습니까? 가격이 인하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남아있는 사람도 6천, 옮긴 사람도 6천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임차인의 혜택을 물어봅니다. 그럼 당연히 임차인의 혜택은 어떻게 돼요? 모든 임차인이 혜택을 갖는 거죠. 근데 모든 게 이제 장기에서 발생하는데 문제가 장기는 공급을 안 하려고 할 겁니다. 자, 가격이 다운됐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공급을 안 하고 다른 용도로 전환시켜요. 그래서 열받아. 20개에서 15개로 이제 확 줄어버립니다. 그죠? 그러면 5개 줄인 것만큼 공급을 줄인 것만큼 여기서 만들어주니까 전체적인 양은 불변인데요. 자, 그러면 얘네들은 공급을 줄이니까 좌측으로 움직이죠. 그럼 가격이 원래대로 회계해서 7천으로 갑니다. 그럼 여기는 7천, 여기는 6천이니까 이중 가격이 형성이 되겠죠. 자, 그래서 자, 공급이요. 자, 사적 시장에 대한 공급이 자, 20개에서 15개만큼 공급이 감소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돼요? 가격은 다시 올라가다니까. 자, 사적은 7천, 공적은 6천, 이중 가격이 형성된다는 거죠. 안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만큼 어떻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모든 임차인이 혜택을 가져가 않죠. 그래서 공적으로 움직이는 공적 임차인만 혜택을 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자, 지금 사적 시장에서의 공급은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여기가 15개 됐고 5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회 전체적 양은 불변입니다. 사회 전체적 양은 불변이라고 하셔야 돼요. 천천히 다시 한번 책으로 복습합니다. 갑니다. 자, 공공주택 정책 다시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자, 시장 임대료는 낮은 가격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요. 임차인을 보호하죠.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임대주택 시장의 사적 시장과 공공시장으로 분리됩니다. 그럼 단기적으로는요, 사적 시장의 임대료가 공공시장의 임대료보다 비싸므로 사적 시장의 임대주택 수요가 감소해서 사적 시장의 임대료가 하락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공급은 불변이죠. 따라서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해온 임차인이나 사적 임차인 모든 임차인이 모두 혜택을 갑니다. 근데
장기적인 문제죠. 장기적은 사적 시장의 임대료가 하락하다 보니까 사적 시장의 임대주택 공급은 감소합니다. 20개에서 15개. 그럼 장기적으로 사적 시장의 임대료는 원래대로 다시 7천만 원을 회귀되겠죠. 그럼 장기적으로 공공 임대주택은 임대료에 대한 이중가격이 형성돼서 사적은 7천, 공적은 6천. 그래서 공공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에게만 혜택을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공공 임대주택 거주자들은 사적 시장과의 임대료 차익만큼 정부부터 보조를 받은 셈이 되겠죠. 그다음에 시장이 폐쇄되어 있다면 자, 딱 다른 시장이 못 들어오고 이 시장만 있다고 한다면 장기적으로 사회 전체적 이 공급량은 불변이다. 여기까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주택 정책은 임대주택 정책이 가장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특히 임대료 규제가 제일 잘 나온다는 거 보조 공공을 연결시켜서 봅니다. 그래서 임대주택 정책을 봤어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주택 정책에 대해서 자, 뭘 이제 얘기했나 볼게요. 분양주택 정책을 얘기를 했네요. 자, 분양주택 정책은 분양가 규제와 자율화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임대료 규제라는 게 있잖아요. 분양가 상한제라고 말씀드렸죠.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가 자율화도 문제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한번 볼게요. 자, 페이지로는 71페이지입니다. 자, 분양가 규제 정책부터 확인하죠. 자, 분양가 규제라는 자체는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분양가 상한제란 말이에요. 최고 가격제를 얘기합니다. 그럼 저소득층을 위해서 지금 시장의 분양가보다 낮추는 겁니다. 그래서 공급과 수요가 있으면 자, 지금 가격과 양이 형성이 됩니다. 여기가 시장 가격입니다. 원래 제곱미터로 하는데 그냥 평당 가격으로 갈게요. 평당 1,000만 원이다. 자, 이게 너무 정부 입장에서는 비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규제를 합니다. 자, 얘도 최고 가격제가 되겠죠. 최고 가격제를 규제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 시장 가격 이하로 규제를 합니다. 규제 가격이 낮아지겠죠. 그래서 너네 800만 원 이상 받지 말아라 이렇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서요.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될 거예요. 자, 그러면 가볼게요. 일단 요약을 한 다음에 여러분한테 얘기를 할게요. 자, 갑니다. 자, 분양가 규제라는 건 분양가가 인하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 분양가가 인하되니까 공급도 줄이고 양도 줄입니다. 그러면서 초과 수요가 발생되겠죠. 그 다음에 자, 지금 물량이 안 나오다 보니까 기존 물량이 딸리다 보니까 중고주택 가격이 상승해요. 그럼 신규주택과 중고주택이 시세 차익을 노립니다. 투기 수요, 가수요가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끊어서 갈게요. 자, 분양가 규제, 분양가 상한제입니다. 여기 갈게요. 저소득층이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을 하죠. 800만 원이니까. 신규주택 분양가격을 시장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규제합니다. 최고 가격제죠. 그럼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가격 상승을 억제해서 자가주택 마련을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제도이나 분양받는 사람에게 막대한 시세 차익이 발생하는 또 투기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럼 효과 갈게요. 자, 여러분 보세요. 1,000만 원이었다가 분양가가 800만 원이면 건설업체가 수익성이 악화됩니다. 그럼 신규 공급을 위축시키죠. 그럼 신규 공급이 위축되면 중고주택 가격이 상승해요. 그러면 저소득층은 또 주택난이 더 심화되겠죠. 신규로 분양되는 양이 줄면 질도 떨어집니다. 그럼 주택건설업체의 경쟁력 약화되고 주택사업의 생산성이 저하되죠. 그 다음에 분양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낮으면 그 전매 차익을 노린 투기 수요가 나타나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뭐 탄력적인 수요가 더 증가하고 공급의 탄력성일수록 공급 감소가 더욱 심해서 초과 수요가 공급 부족이 더 커진다 그러는데 뭐 요거는 요금 지금 하기엔 좀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들어보세요. 자, 공급과 수요가 봤을 때 비탄력적보단 탄력적일 때는 더 반응을 합니다. 그럼 이게 더 벌어지니까 이게 더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만 참고하시고 나중에 기본소에 제가 더 자세히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주택의 과소비가 나타나서 분양받은 소수와 분양받지 못한 다수 사이에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겠죠. 자, 분양가 규제를 하게 되면요. 도심지는 타산이 안 맞아요. 그럼 지가가 낮은 외곽지대로 가니까 이 토지용의 비효율화가 초래해서 난개발이 촉진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직주분리라는 것은 직장이 도심에 있는데 도심의 주거를 분양가가 규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더 타산이 안 맞아. 그러면 건설회사들이 다 외곽에다가 주거지을 하게 됩니다.
그럼 직장과 주거지가 분리되는 역도시화가 현상이 나타나고요. 지읒번 한번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었어요. 분양가 상한제를 소형주택에만 적용합니다. 그러면 소형주택의 공급은 위축되고 대형주택 공급은 확대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실수요자들은 암시장에 프리미엄을 주고 시장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또 주택을 구입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아까 요거 여러분들이 어디가 좀 어려웠냐면 미음번입니다. 자, 탄력적일수록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탄력적 공급이 감소한다. 더욱 심해서 초과 수요, 초과 공급이 보증이 생긴다. 자, 그럼 우리가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반응을 못해요. 탄력적은 더 반응을 합니다. 그럼 탄력적일수록 더 공급을 우리가 줄이고 수요는 더 늘어난다는 거죠. 그럼 초과 수요가 더 벌어진다는 것은 예전에는 만약에 수요가 40이고 공급이 10이었으면 30밖에 부족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더 벌어지다 보니까 수요는 50인데 얘는 만약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5이다. 그럼 45만큼 이게 벌어진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더 안 좋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IMF 때 건설회사에 있었는데요. IMF가 우리가 1997년, 98년입니다. 자, 그래서 98년 12월 달에 제가 생각나는데 분양가 자율화로 돌려버립니다. 자, 어때요? 규제를 하다 보니까 타산이 안 맞다 보니까 자율화로 돌릴 수밖에 없죠. 그럼 자율화는 굉장히 쉬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까 분양가 규제는 가격을 내린 거잖아요. 근데 자율화는 여러분이 건설회사 여러분 자율화하세요. 그럼 당연히 가격이 상승되겠죠. 분양가가 인상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럼 공급도 늘어나고 양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분양가가 높아지니까 이 중고 가격과 시세 차이가 안 나니까 투기 수요가 줄어들죠. 근데 문제가 발생하는 게 자, 그 당시 왜 타워팰리스라는 대형 주택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럼 저소득이 더 주택 구하기가 더 어려워지고요. 자, 이 신규 가격이 올라다 보니까 분양 가격이 올라다 보니까 중고주택 가격이 동방상승돼서 우리가 저소득의 주택난이 더 심각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분양가 규제와 자율화는 분양가 규제는 분양가 인하, 분양가 자율화는 분양가 상승. 틀리지만 둘 다 주택난이 심화된다는 건 공통점입니다. 갑니다. 자, 2번 요거 체크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분양가 자율화입니다. 주택에 대한 시장 기능을 회복시켜 시장의 수급상을 가격이 결정되도록 하는 그럼 당연히 가격 올린다는 얘기예요. 그럼 가격 올리니까 주택 산업의 수익성이 향상되므로 신규 분양 주택의 공급이 활성화되겠죠. 그럼 신규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 기존 주택가의 가격차가 줄어들어요. 전매차가 줄어서 추기 수요가 감소하겠죠. 그다음 양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질도 개선되고 산업의 수익성이 향상됩니다. 근데 분양가가 상승하면 평승 효과로 기존 주택 가격도 상승해 버려요. 그러나 장기적으로 신주택 공급이 증가하면 또 기준주택 가격이 또 하락하는 현상이 또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타워팰리스 같은 대형 주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시험 문제 대형 주택이라는 거는 분양가 규제에 대한 효과가 아니라 자율화에 대한 효과가 되겠죠. 그래서 대형 주택 위주로 짓게 되면 저소득층은 주택 구입난이 더 심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 주택에 대한 과세를 강화시켜야 되죠. 자, 여러분 시장의 논리란 대형 주택도 원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걸 막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보통 민간업체한테 대형 주택을 짓게 하더라도 과세를 하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저소득층들은 소형 주택을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부가 직접 공공주택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분양가 상승률이 주택 건축 시 원가 상승률보다 높으면 소비자의 실질 부담이 또 증가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분양가 상승이 또 우리가 원가 상승률보다 높다면 소비자의 실질 부담이 또 증가되는 또 발생되겠고요. 그러니까 둘 다 공통점은 이 저소득층에 대한 주택이 더 많이 심각하게 된다는 게 공통점이에요. 그다음에 도심지에 대형 주택이 많이 건설이 됩니다. 이제 반대로 타산이 맞으니까. 그래서 타워팰리스 같은 고층 건물이 생긴다는 거죠. 도심이 이제 이 저가가 고가로 가는 상향 영화가 되고요. 회춘화는 하춘화, 노래 부르는 하춘화가 아니라 회춘화는 다시 회자다 춘자가 젊어진다는 겁니다. 도심이 다시 재개발된다는 거죠. 이 도심이 재활성화돼서 우리가 직주 접근이라는 건 직장과 주거지가 접근되는 현상이 발생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택 정책까지 마치고요. 조세 정책은 다음 시간에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